30년 묵은 죄의 대가. 내 손으로 버린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최만숙 회장의 눈물. 대기업 어그룹의 최만숙 회장은 80평 규모의 병실에 누워 있었다. 최고급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최 회장의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침대 옆에 놓인 모니터가 차가운 빛을 깜빡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빛만큼이나 차갑게 굳어 있었다. 70대의 만숙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희귀 혈액암.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그 뒤의 말은 생략되었지만 만숙은 알고 있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만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30년 전 그녀의 손으로 내쫓았던 가난한 며느리 이수연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때 그녀는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는지 의문이 들었다. 30년 전 어그룹의 외동아들 민우는 대학 동기였던 이수현과 사랑에 빠졌다. 수연은 지방의 평범한 가정 출신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는 성실한 학생이었다. 민우는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끌렸고 두 사람은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만숙은 단호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집 딸을 들릴 수는 없어. 어그룹의 며느리가 되려면 그에 걸맞은 집안과 학벌, 배경이 있어야 해. 만숙에게 수연은 근본 없는 흙탕물에 불과했다. 만숙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룹 자금 중 일부를 몰래 빼돌린 뒤 그 혐의를 수연에게 뒤집어 씌웠다. 회사 통장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것이 발견되었고 조작된 증거는 모두 수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연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만숙이 매수한 증인들과 위조된 서류 앞에서는 무력했다. 민우야, 내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가 우리 회사 돈을 횡령했어.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조용히 해결하자. 그 여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영원히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해. 만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시 27세였던 어린 민우는 나약했다. 그는 수연의 죄가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을 능력도 없을 뿐더러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다. 수연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어머니의 결정에 따랐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민우를 바라봤다. 당신은 정말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돌렸다. 수연은 쫓겨났다.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쓴 채 어그룹과 민우의 삶에서 지워졌다. 만숙은 승리했다. 그 후 만숙은 원하는 대로 그룹을 키웠다. 민우는 3년 뒤 재벌가 딸과 정략 결혼을 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지만 민우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술에 의지하며 공허한 나날을 보냈다. 만숙은 손주를 얻었다. 정략 결혼으로 얻은 손자는 똑똑했고 만숙은 그를 후계자로 키우려 했다. 하지만 10년 전 민우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흔들렸다. 사고 전날 민우는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전 행복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제게 행복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든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것이 민우의 마지막 말이었다. 손자는 있었지만 그는 할머니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후계자일 뿐 가족의 정은 느낄 수 없었다. 물론 만숙이 먼저 그들을 챙기지 못했던 탓도 있었다. 평생 회사 경영에만 매달렸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이사회 회의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고
돌잔치도 입학식도 비서가 대신 다녀왔다. 시간 나면 가겠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어느새 손자는 가족이라고 하기보단 낯선 이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할머니의 사랑 한 번 느끼지 못하고 자란 손자 민주는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다. 할머니, 저 약속 있어서요. 용돈 좀 주세요. 그는 만숙이 건네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고개도 제대로 숙이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생일에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이런 거 말고 현금이 낫잖아요 라며 시큰둥하게 받았다. 어느 날 만숙이 외로움을 참지 못해 전화를 걸었을 때 민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바쁜데 나중에 얘기해요. 할머니는 일 때문에 매번 바쁘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제 연락을 기다리세요? 할머니가 원하시던 똑똑한 후계자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 중이잖아요. 그게 할머니가 바라셨던 거 아니었나요? 저 이제 독서실 들어가 봐야 해요. 끊을게요.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병이 발견된 후에도 민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만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아,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 한번 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했을 때 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할머니, 저 지금 시험 기간이라 진짜 바빠요. 그리고 병문안 가봤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죠. 민준아, 할머니가 정말. 만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저 과제 제출해야 돼서요.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그럼 죄송해요. 민주는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화를 끊었다. 만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중에 시간 나면이라는 말은 결코 오지 않을 약속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손자에게 할머니의 병은 불편한 소식일 뿐 마음을 쓸 일은 아니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것의 결과였다. 만숙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돈으로 키운 손자는 돈만 알았고 권력으로 쌓은 관계는 권력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것이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깊은 밤 홀로 있을 때면 수연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만약 수연의 아이를 키웠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70세가 된 만숙에게 내려진 병명은 희귀 혈액암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들의 혈액을 검사했다. 손자 민준, 며느리, 친척들까지. 하지만 결과는 모두 부적합이었다. 특히 민준의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그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할머니, 저는 안 맞네요. 그럼 저 학교 가봐야 해서요. 안도하는 듯한 표정으로 병실을 빠져나가는 손자의 뒷모습을 보며 만숙은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을 느꼈다. 어그룹은 전국의 기증자 명단을 뒤졌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검사했지만 적합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만숙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하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만숙의 비서실장 박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서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하는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숙의 눈이 번쩍 떠졌다. 누구인가?
당장 데려와. 박 실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다만 그분이 바로 30년 전 내쫓으셨던 며느리 이수현 씨의 아들입니다. 즉 회장님의 친손자입니다. 만숙의 몸이 침대에서 튕겨 오르듯 일어났다. 온몸의 혈관이 터질 듯 팽창했다. 뭐라고? 수연이게의 아들이 있었단 말인가? 민우의 아들이? 네, 회장님. 30년 전 수연 씨를 내보내셨을 때 아마도 그분은 이미 임신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아들을 낳아 혼자 키운 것 같습니다. 이름은 이정우. 지금 30세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고 민우 회장님의 친자식이 확실합니다. 만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30년 동안 그녀가 모르고 살았던 진실. 그녀가 쫓아낸 며느리는 민우의 아이를 품고 있었고 혼자 힘으로 그 아이를 키워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을 살릴 유일한 열쇠라니. 그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머니인 수연 씨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만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탐욕 때문에 종가의 대가 끊길까 염려했지만 진정한 핏줄은 이 땅에 살아있었다. 그것도 그녀가 흙탕물이라 부르며 내쫓은 여인이 키운 아이로. 수연이를 만나게 해줘. 만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며칠 후 비서의 주선으로 만숙은 강남의 작은 한정식 집에서 수연을 마주했다. 30년 만이었다. 수연은 세월의 고단함이 얼굴에 묻어났지만 눈빛만은 강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만숙을 보자 잠시 몸을 굳혔지만 곧 의연하게 자리에 앉았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만숙은 떨리는 손으로 황금 열쇠가 담긴 작은 상자를 수연에게 밀었다. 수연아. 아니, 수연 씨.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이 열쇠는 강남에 위치한 내가 따로 가지고 있던 빌딩입니다. 그리고 어그룹 주식도 정리되는 대로 정우에게 증여하겠습니다. 수연은 상자를 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정우를 키우며 저는 제 힘으로 떳떳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왜 온 겁니까? 당신 아들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왜 나를 만나러 온 겁니까? 만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것이 정우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뭐든 들어줄 테니 얼른 말해보게나. 만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어그룹 회장이 한때 발 아래 두었던 며느리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만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회장님께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30년 전 제게 씌웠던 횡령 누명을 모든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해 주세요. 둘째, 그 사과를 평생 외롭게 살아오신 제 어머니께 직접 해주세요. 제 아버지는 딸이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다니시던 회사에서 쫓겨나셨었고, 제 어머니는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만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명예와 자존심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그녀에게 공개 사과는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그건 우리 그룹이 무너집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나를 감옥에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의 명예보다 저희 가족의 30년이 더 중요합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우는 이미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식을 받으실지는 회장님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은 저희가 하겠지만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은 회장님의 선택입니다. 수연은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돌아보지 않고 냉정하게 식당을 나섰다. 만숙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사흘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만숙은 결심했다.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을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다. 진실뿐이었다. 만숙은 병실에서 그룹의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의 진실을 고백했다. 제가 며느리 이수연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습니다. 모든 증거를 조작했고 증인들을 매수했습니다. 이수연은 무고합니다. 이사들은 경악했다. 하지만 만숙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언론사에 자신의 죄를 알렸다. 이 내용은 즉시 속보로 전해졌고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재벌 총수의 참회. 권선징악의 드라마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이틀 후 만숙은 휠체어를 타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택으로 향했다. 수연의 어머니가 사는 곳이었다. 80세의 노인은 만숙을 보자 놀라 문을 닫으려 했지만 만숙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수연이에게 당신 가족에게 씌운 누명으로 30년을 고통 속에 살게 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만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흘려본 적 없던 진심 어린 눈물이었다. 얼마 뒤 만숙은 수연의 아들 정우로부터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았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회복이 빨랐다. 몸이 회복되자 만숙은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어그룹 지분의 일부를 이수연 공익재단에 기부했다. 수연은 이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싱글맘들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다. 만숙은 재단의 가장 낮은 직책인 자원봉사 상담역을 자청했다. 회장님, 이러실 필요 없으십니다. 수연이 말했다. 아니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 만숙은 매일 재단에 나와 상담을 하고 청소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한때 수천억을 움직이던 손으로 이제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다. 탐욕으로 얼룩졌던 한 여인의 삶은 늦었지만 가장 고귀한 희생과 속죄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인간애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만숙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찾았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였음을 이제서야 알게 된 만숙이었습니다.